곤장 100대를 맞고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제 발로 걸어 나와 술을 마시는 사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30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점이 뜯겨나가 목숨을 잃던 조선시대 영조 시절 종로 바닥을 뒤흔든 김덕수의 이야기다. 방금 전까지 형틀에서 비명을 지르던 자가 어떻게 멀쩡히 대포집에서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야사와 정사를 넘나드는 조선 최고의 기상천외한 미스터리이다. 사실 김덕수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었다. 그의 진짜 직업은 조선시대의 특이한 대타업자, 바로 대속업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매품팔이라고 불렀다. 돈을 받고 남의 죄를 대신해 관아에 가서 매를 맞아주는 직업이다. 돈 많은 양반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죄를 지으면 이 매품팔이들을 고용해 자신들의 엉덩이를 지켜냈다. 정사 기록인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에도 이 매품팔이들에 대한 처벌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 징역형이나 사형이 아닌 태형과 장형 같은 신체형이 위주였던 조선시대였기에 가능한 기상천외한 꼼수였다. 그렇다면 김덕수는 도대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길래 살인적인 곤장 100대를 맞고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의 거상, 이 판수가 밀무역을 하다가 포도청에 덜미가 잡혔다. 장형 100대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자 이 판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김덕수를 은밀히 사랑방으로 불렀다. 이보게 김서방, 이번에 장형 100대라네. 내 이 나이에 100대를 맞으면 당장 저승길 황천길행이야. 자네가 대신 가주게. 내 자네 가족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네. 아이고 나리, 아무리 돈이 좋아도 100대는 황천길 급행열차 아닙니까? 제 엉덩이가 무쇠도 아니고 그건 절대 못합니다. 황금 100냥을 주겠네. 게다가 내 자네 뒤를 완벽하게 봐줄 묘책과 장비까지 지원하겠네. 제발 살려주게. 정 그러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보졸들 매사큰 나리께서 따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 엉덩이는 오늘로 끝입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되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매품팔이의 시세는 곤장 한 대당 서민 한 달치 생활비에 달했다고 한다.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김덕수가 100대를 맞고도 멀쩡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었다. 야사에 따르면 노련한 매품팔이들은 관아에 가기 전 특별한 비책을 썼다. 엉덩이에 두꺼운 돼지 껍데기를 여러 장 겹쳐대거나 말린 북어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옷 속에 교묘하게 숨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날카로운 포졸들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진짜 핵심 비결은 따로 있었다. 바로 집행관인 포졸들과의 완벽한 팀워크였다. 드디어 집행 당일 관아 마당에 형틀이 놓이고 김덕수가 이 판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했다. 사또가 호통을 치며 칠도를 외치자 포졸들이 커다란 곤장을 들고 나섰다.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한 타격음이 관아 가득 울려 퍼졌다. 철썩! 철썩! 구경꾼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정작 매를 맞는 김덕수의 표정은 평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서 조선시대 매품팔이들의 안 아프게 맞는 특급 팁이 등장한다. 포졸들에게 미리 건넨 뇌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포졸들은 뇌물을 받으면 곤장을 치는 기술을 화려하게 바꿨다. 이를 야사에서는 수포질 혹은 허공치기라고 불렀다. 곤장을 들어 올릴 때는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온몸을 과장되게 흔들며 큰 소리로 숫자를 외친다. 하지만 정작 엉덩이에 닿는 순간에는 힘을 급격히 빼서 살짝 스치기만 하거나 곤장의 넓은 면이 아니라 허공을 갈라 소리만 크게 나게 만드는 신공을 발휘했다. 더 세게 치지 못할까? 저 죄인의 볼기가 아직도 멀쩡하구나. 사또 고함 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황금 맛을 봐서 제 팔 근육이 자체 조절 중입니다요. 오호라, 이 집 보졸들 손맛이 아주 예술이네. 소리는 엄청난데 엉덩이는 그저 간지러울 뿐이구나. 게다가 숫자를 세는 보졸 역시 한 통속이었다. 하나, 둘, 셋 하고 세다가 사또의 시선이 잠시 돌아서면 가차없이 숫자를 건너뛰었다. 40, 50, 80, 100 끝났습니다. 실제로는 30대도 맞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100대가 채워지는 마법이 일어난 것이다. 정사와 야사를 통틀어 조선 후기 관료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황당하면서도 슬픈 단면이다. 결국 김덕수는 거금 100냥을 챙겨 유유히 관아를 걸어 나왔다. 이 판수는 죄를 씻었고 포졸들은 두둑한 뒷돈을 챙겼으며 김덕수는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얻었으니 모두가 행복한 결말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매품팔이가 김덕수처럼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대역죄나 중범죄의 경우 암행어사나 엄격한 사또가 직접 집행을 감시하기도 했다. 그런 날에는 꼼수가 통하지 않았다.
뇌물을 받지 못한 포졸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곤장을 내리쳤고, 대타로 들어간 가난한 백성들은 현장에서 장독으로 축사하는 비극이 속출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이 매품파리들의 비참한 삶과 이를 묵인하는 지방 관아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돈이 있으면 죄도 대신 갚을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대속업이다. 곤장 100대를 맞고도 멀쩡했던 김덕수의 미스터리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씁쓸한 역사적 현실이 만들어낸 우픈 해프닝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웹툰 소설 속 허구 같은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가장 슬프고도 황당한 생존 전략이었다.